오늘은 특히 더 즐거운 날이에요. 드디어 지구과학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문우주학 전공입니다. 제 활동명이 궤도인데 인공위성의 궤도 결정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저의 분야를 알리고자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궤도, 천문우주학 이것들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지구과학 시간에 천문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죠. 앞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지구과학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은요.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아마 다 아시는 사진인데요. 사진 제목이 푸른 구슬, The Blue Marble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지구입니다, 지구. 1972년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로부터 3만 킬로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드게임 아시죠?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화성 말고도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어디든 도전할 텐데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나 찾다 보면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역시 지구만한 데가 없구나. 지구가 최고다. 이겁니다. 우주에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딱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학이 없을 때는 이걸 상상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하늘과 바다와 산을 낳았다고 했고요. 중국의 창세 신화에서는 반고라는 최초의 거인이 하늘을 떠받치면서 살다가 죽으면서 그 뼈와 살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에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신화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과학에 근거해서 지구 출생의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우주에선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지만 여러분들과 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름은 약 12,742km고요. 둘레는 40,075km 정도 됩니다. 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외웁니다.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표면의 70%는 바다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표면에만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의 바다지만 이 물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죠. 하지만 지구가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생긴 후로 계속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변화해왔습니다. 아마 미래의 지구도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도 하죠. 사실 지구의 미래도 과거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지구의 시작을 추측할 뿐이죠. 지구의 시작을 말하려면요. 먼저 지구를 품은 태양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태양계가 생기면서 지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거대한 팽창, 빅뱅과 함께 우주가 태어납니다. 그게 한 137.98억 년 전이라고 하죠. 태양계는 그때 같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한참 있다가 생겨요. 우리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에 생겼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주 공간에 가스랑 먼지가 구름처럼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 주변에서 초신성이 펑 하고 터집니다. 초신성, 뭐죠? 뛰어넘을 초, 새로울 신, 별성, 영어로는 슈퍼노바. 이름만 보면 갓 태어난 별 같죠? 근데 사실은 늙은 별입니다. 늙은 별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하는 건데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와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 별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하는 건 아니고요. 질량이 엄청 큰 별,
태양보다도 훨씬 커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터지면요, 그 영향 때문에 가스와 먼지 구름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운데는 질량이 큰 원시 태양이 생기고요, 주변의 물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가스와 먼지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고요, 여러 개의 고리가 생깁니다. 이 고리들에 가스랑 먼지가 뭉쳤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라는 게 생기는데, 찰흙에 찰흙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턱턱 붙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건 살아남아서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행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구도 그렇게 생긴 거죠. 태양계에는 행성이 딱 8개 있는데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8개입니다. 예전엔 뒤에 명왕성까지 붙어서 9개였는데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명왕성은 행성이라기엔 좀 자격미달이야. 그래서 2006년에 행성에서 빠지죠. 뭐 아마 뉴스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8개 행성 중에서 앞쪽에 4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4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고 질량이 큰 암석이나 금속이 남아서 행성을 이룹니다. 목성형 행성은 태양이랑 좀 머니까 온도가 낮아요. 아까 그 원반처럼 빙빙 돌 때 가벼운 기체 같은 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만들어진 행성들이다 보니까 밀도가 낮습니다. 그 대신 사이즈가 지구형 행성들보다 훨씬 커서 질량도 큽니다. 아까 행성에서 빠진 명왕성이랑 관련해서 잠깐 덧붙이면요, 행성에서 빠지던 해, 아이러니하게도 나사에서 명왕성으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물론 준비는 한참 전부터 했고요, 발사도 발표되기 반년 전쯤에 하긴 했어요. 탐사선 이름은 뉴 호라이즌스호. 2006년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10년 후인 2015년에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거 정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뭐 한 26,000km 정도 되니까, 야, 정지궤도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사용하는 위성보다 가까이 붙은 거니까 정말 초근접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까이서 눈앞에서 명왕성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죠. 사진을 보면 사실 뭐 우리가 행성으로 뭐 부르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왕성은 명왕성, 우주는 그냥 우주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부딪힐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 지구 크기가 지금의 절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마그마 바다 같은 상태가 됩니다. 1년에 1,000개 정도 되는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부딪히고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원시 지구는 굳이 비유하자면 지옥, 불지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요. 규소나 산소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던 미행성체가 슬슬 줄어듭니다. 지구 표면 온도도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비가 되어 내리고요. 그런 빗물이 모여서 최초의 바다가 됩니다. 네, 물론 이 최초의 바다를 만든 이 물, 수증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도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왔다, 혹은 외계에서 이미 갖고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서 또 물을 줬다. 왜냐면 초기 원시 지구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최초의 지구에도 물이 생길 만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진화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현재 태양계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랑 적절히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만 보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성에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성엔 정작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요. 물론 재밌는 게 얼음은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붙어 있지만 기가 막히게 그늘 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얼음이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은 있지만 물은 없다. 그런데 왜 수성일까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이름은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목성은 약간 표면이 나무 무늬결 같잖아요. 그래서 목성이고요. 화성은 붉으니까 불 같다고 화성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먼저 붙인 행성들이 있어서 수성은 나중에 그냥 주인 없던 글자를 붙여서 수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밖에 있던 행성들처럼 이름을 안 붙이고요. 그냥 공 모양 땅이라는 뜻으로 지구라고 부르죠. 지성이라고 하진 않고요. 서양에선 행성 이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성은 태양 주위를 빨리 도는 것처럼 보여서 신의 심부름꾼인 메르크리우스 같다 해서 머큐리라고 불렀고요. 금성은 밝고 아름다우니까 미의 여신 이름을 따서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화성은 붉은 게 꼭 전쟁터 같다고 해서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불렀고요. 다른 행성도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였죠. 참고로 동양에서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부르는 건 서양식 이름인 우라노스, 넵튠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그때까진 동양에서 이 행성들을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쓰던 걸 그대로 번역해서 들여온 거죠.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도 정확히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46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 거야? 지구의 나이는요, 우리 중에 그만큼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추정치긴 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구 나이 46억 년은 미국의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지구화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이분은 납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밝힌 게 사실 이분입니다. 지금 공장에서 납 들어간 제품을 줄이고 우리가 납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클레어 패터슨 이분 덕분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납으로 운석이나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 나이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납보다 무거운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납 정도의 질량이 될 때까지 붕괴하면서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때 원소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재면 절대 나이가 나와요. 이 방법으로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암석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캐나다 북서부에서 40억 년 정도 된 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지각 활동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고 풍화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암석으로 나이를 측정하는 건 조금 부정확하다 해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달에서 찾은 암석 같은 걸로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46억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지구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나이랑 과거만 알아내기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너무 크잖아요.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도 이게 파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석유를 파내려고 시추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인류가 제일 깊이 판 구덩이가 1970년부터 20년 동안 러시아가 뚫은 콜라 슈퍼 딥이라는 구멍이거든요. 미국이랑 소련이 과학 경쟁을 하던 시기에 소련이 뚫은 건데 깊이가 무려 12km 정도라서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뚜껑을 잘 덮어놨습니다. 원래 15km 정도 뚫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12km 정도까지 갔더니 압력이랑 온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온도가 무려 180도였다고 합니다. 돌이 말랑말랑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12.262km 정도에서 시추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해서는 지금처럼 핵이니 멘틀이니 이런 걸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 그건 도대체 또 어떻게 한 걸까요?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구의 구조를 알아낸 비결은 바로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니까 당연히 지진이랑 관련이 있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사방으로 파동이 전달되거든요. 그게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는 표면파라고 지표면을 따라서 전달되는 게 있고요. 실체파라고 해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실체파는 또 P파랑 S파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지구 내부를 파악하려고 할 때 활용한 건 바로 이 실체파, P파랑 S파입니다. P파는 축구 게임이 아니고요. Primary Wave라고 첫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S파는 아이돌이 아니고요. Secondary Wave라고 두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소에 P파가 먼저 오고요. P파에 의해서 땅이 앞뒤로 흔들립니다. 방향이 수평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S파가 옵니다. S파는 속력이 P파보단 느린데 땅을 수직 방향,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래서 지진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파가 오는데 이거는 지진 난 데서 멀리까지는 안 갑니다. 그럼 지진파로 지구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냈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크로아티아인 그곳에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라는 다소 발음하기 모호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지진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진파를 분석하다가 지진파가 지구를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땅속에서 어떤 깊이가 되면 지진파 속도가 휑 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왜 속도가 빨라졌을까? 여기는 지각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멘틀이에요. 멘틀은 우리가 아는 망토랑 어원이 같습니다. 뭘 감싸거나 덮는 거죠. 핵을 감싸서 멘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 멘틀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게 모호로비치치인 거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구분선을 우리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각도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 있어서 대륙 지각은 더 두껍고요.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지각은 바다 대륙 지각보다 얇은데요. 어쨌거나 그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죠. 그럼 외핵이랑 내핵이 있는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것도 원리는 비슷해요. 지진파가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어디는 못 지나가요. 아까 P파, S파 말씀드렸는데 지진파를 감지하다 보면 어디는 P파가 오고 좀 이따 S파가 오는데 어디는 P파만 도착을 합니다. S파 어디 갔어?
에스파가 어딘가를 통과를 못해서 아예 못 온 겁니다. 에스파는 사실 액체를 통과 못해요. 그래서 액체로 된 핵을 통과를 못합니다. 피파도 통과를 하긴 하는데 확 느려집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멘틀이랑 또 다른 뭔가가 또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핵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베노 구텐베르크라는 분이어서 멘틀과 핵이 구분되는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핵도 외핵, 내핵 또 나뉘어요. 왜냐? 과학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 피파가 또 어떤 지점에서 굴절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 여기는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외핵과 구분되는 내핵을 찾아낸 거죠. 아니, 구텐베르크 씨가 외핵 발견할 때 내핵도 같이 발견하면 좋았잖아. 그런데 그건 구텐베르크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그만큼 섬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핵까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지진계가 더 발전하면서 내핵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발견한 분이 잉게 레만이라는 덴마크 과학자예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을 구분하는 면은 레만 불연성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내핵 안에 또 다른 핵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연구가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안에 무언가가 약간 금속의 결정 같은 형태로 모여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네, 지각은 다 아실 거라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구 전체 부피 중에서 지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부피 84%는 멘틀이에요. 멘틀은 기본적으로 고체인데요. 온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녹은 부분도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멘틀이 대류한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멘틀 위에 있는 지각판이 같이 움직여서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라고 알려진 부분인데요. 멘틀은 주로 암석인데 외핵은 주성분이 철이랑 니켈같이 전도성이 큰 금속이거든요. 지구가 자전할 때 외핵의 물질들도 같이 회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주에는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입자, 하전 입자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녀요. 태양풍은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라 몸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이걸 자기장이 막아줘요. 우리가 남극, 북극 주변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잖아요. 태양풍이 쫙 들어올 때 자기장, 이 자기장 방어막이 날아오는 하전 입자들을 양극 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양극 쪽에 굉장히 많은 하전 입자가 모이기 때문에 이 하전 입자들은 자기장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대기랑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기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오로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오로라라는 현상, 천사의 치맛자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기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어떤 경이로운 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가끔 태양풍이 강력할 때는 극지가 아닌 곳에서도
삐져나가는 하전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오로라가 관측된 기록이 있고요. 2024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가 관측됐었죠. 또 자기장이 중요한 이유가 철새 같은 친구들, 지도도 없이 길을 잘 찾아서 다니죠. 비둘기 같은 애들도 옛날에 발목에 편지 매달아서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지구 자기장 덕분입니다. 이런 새들은 나침반이 없어도 그냥 자기가 나침반 그 자체예요. 자기장을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딱 보면 자기장이 보이는 거죠. 코어 같은 영화 보면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비둘기 떼가 막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알게 모르게 참 많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다 자기장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과학은요, 알면 알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대신에 과학을 공부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핵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외핵은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액체화된 금속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핵은 액체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내핵은 고체다. 아니, 외핵보다 중심부에 있으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고체야? 오히려 더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돼야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내핵이 고체라고 하는 건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외핵 같은 액체에서 느려지는데 내핵 부분에선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고체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사실 제4의 물질 상태를 이미 100년 전에 제안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체를 뛰어넘는 상태,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전기장이나 열에너지 때문에 원자가 이온, 전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내핵을 보면요. 내핵이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고체라기보다는 사실 플라즈마인데 지구 중심부의 압력이 너무 높고 밀도도 너무 높아서 이 입자들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처럼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과학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살짝 언급해드리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과거와 지구의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지구가 이렇게 생겨났다거나 지구의 내부가 이렇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정보지만 그거 자체보다 그걸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나 숨은 노력들,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걸로 돌아갈 수 없는 지구의 과거를 유추해보고 지진파로 들어갈 수 없는 지구 내부를 추측해보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후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계절의 길이 변합니다.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봄, 가을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크게 차이 나는 게 여름이랑 겨울입니다. 여름은 20일 길어지고요.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어요.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니까 나름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세면 2100년쯤에는 부산이랑 제주에선 아예 겨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둔감해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올해 여름에 인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120년 만에 폭염이었다고 하죠. 날아다니던 새도 탈수 때문에 날다가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 손꼽히는 게 다들 아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가끔 보면 온실 효과랑 온난화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흡수되면 지표면에서 적외선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중 일부가 대기에 흡수돼서 지구를 다시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온실 효과거든요. 쉽게 말해 이불을 덮는 거죠. 이게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추우니까. 근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런 이불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면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한여름에 구스다운 이불 100개를 덮어. 그럼 어떻습니까? 쪄 죽겠죠.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최근에는 지구 가열화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온실 효과랑 다르게 좋은 뜻이 아니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평균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날씨가 어제보다 1도 따뜻하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 예, 평균 온도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뭐 친구들한테 10,000원씩 줄 수 있겠죠. 친구 10명 모아놓고 10,000원씩 줘. 이거는 뭐 큰 부담 안 돼요. 근데 전 지구의 모든 인류한테 10,000원씩 준다. 저는 불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우리 지역의 온도가 어제보다 1도 높다.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들어간 거겠죠. 그만큼 굉장히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 1도가 오르면요. 가뭄이랑 홍수가 훨씬 자주 일어나고요.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인간보다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 1위, 부동의 1위, 바로 모기죠. 모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물론 전염병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봐요. 모기가 그냥 드글드글해. 이미 싫죠. 네, 그러니까 가능할 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진짜 지구가 멸망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줄도 관심이 없어요.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씩 생각나실 만한 내용도 있고요. 앞으로 일기예보를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랑 기후를 제가 섞어서 썼는데 둘은 사실 조금 다른 말이에요. 날씨는 그날의 기온, 습도, 강수량 뭐 이런 걸 말하고요. 기후는 좀 오랜 기간의 날씨 정보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기후 어때? 이런 말을 하진 않죠. 날씨가 모여서 기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전부 지상에서 10km 정도 되는 대륙권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내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위로 10km 정도는 대륙권입니다. 전체 대기량의 80%가 여기 몰려 있어요. 질소, 산소 뭐 이런 거죠. 대류는 대기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엔 날씨 현상이 있어요. 성층권은 높이 50km 정도까지인데요. 성층권만 해도 대류 작용이 거의 없어서 딱히 날씨랄 게 없습니다. 거의 안 변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창밖을 보시면 늘 구름이 아래 있잖아요.
비행기는 대륙권 위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으로 주로 다닙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도 대부분 성층권에 있습니다. 지표면 위로 50에서 80km 정도는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물체가 우주에서 대기권에 들어오면 막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성,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현상, 이게 바로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이즈가 커서 지표면에 올 때까지 다 안 타고 도착을 하잖아요. 땅에 딱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발견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열권. 열권은 진짜 우주와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의 밀도는 낮고요. 온도는 1000도, 2000도까지 엄청나게 높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로라. 태양으로부터 나온 태양풍, 하전 입자가 대기권 안으로 삐져 들어와서 생기는 오로라 현상도 열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존층에 대한 겁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이 그대로 인체에 닿겠죠. 그러면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특히 극지방은 다른 데보다 오존층이 얇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잘 뚫리는데 지금 이미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오존층에 구멍 난 걸 인류가 발견한 게 1980년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쓰던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제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할애하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우리는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도 과학 자체가 알면 할수록 재미있어서기도 하지만 인류를 위해 숨은 노력을 하는 과학자분들에 대한 존경심, 그런 점을 알리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과학의 이면에는 과학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더 의미 있게 과학자와 과학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륙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날씨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기분이 저기압이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인 곳은 진짜로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고기압, 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기압, 기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압은 뭐죠? 기압은 공기의 압력입니다. 보통 공기는 아주 가볍고 심지어 무게가 없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기에도 당연히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떤 면에 압력을 가해요. 아까 대기권 보셨죠? 아무리 기체가 가벼워도 그렇게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높이로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벼운 나무 토막, 젠가도 많이 쌓으면 밑에는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가 나가겠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각각 1cm의 면적에 실려 있는 대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1kg 정도로 봅니다. 1제곱센티미터마다 1kg의 공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각각 10cm면 몇 킬로그램의 공기가 실려 있을까요? 네, 그렇죠. 무려 100k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짊어지고 있는 공기가 사실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납작해지지 않고 지금 형태로 유지되는 이유는 뭐죠? 왜냐? 우리 몸 안에서도 그만큼의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면에서 받는 대기압의 평균을 1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도 내부 기압이
1기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고기압은 뭐냐? 1기압 이상이 고기압이냐? 그렇진 않고요. 고기압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그럼 고기압 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 압력이 높다는 것. 주변보다 기체 분자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널널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붐비니까요. 우리가 너무 붐비는 지하철에서 옆칸에 널널한 곳으로 가듯이 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옮겨가니까 우리 입장에선 뭐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원래 공기가 있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선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걸 하강 기류라고 합니다. 왜 위에서 내려오냐? 땅에서 공기가 솟아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위에 있던 공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을 때보다 압축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건조해지고요. 안정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날씨가 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도 과학인 겁니다. 그럼 저기압지대는 어떨까요? 우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기압에 기체 분자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온 기체 분자들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아래에 있던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비가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대는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기분이 저기압이다라는 건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네, 고기를 드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고기압이랑 저기압은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디는 계속 고기압이고 어디는 계속 저기압이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기도인데요. 선이 많이 있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하거든요.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인데요. 1000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마다 등압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등압선의 폭이 좁은 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기압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려진 쪽은 바람의 강도가 센 거죠. 보시면 왼쪽에선 러시아 쪽이 고기압이고요. 오른쪽에선 일본이 있는 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죠.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고기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고요. 태평양 쪽에 있는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혹시 일기예보에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말을 언제 하죠? 바로 겨울입니다. 사실 왼쪽은 우리나라 겨울철 일기도고요. 오른쪽은 여름철 일기도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한파를 몰고 오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와서 후덥지근하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풍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완전 과학이거든요.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힌 태풍 사진입니다. 마치 욕조에 물을 담아놨다가 마개를 뺐을 때처럼 소용돌이 형태죠. 가운데 구멍이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태풍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의 소용돌이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정가운데 중심부는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바람도 없고 하늘도 맑은 고요한 상태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물론 태풍이 계속 이동하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한 곳에서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것만 봐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비가 오고 흐린 태풍의 정체는 바로 저기압입니다. 주로 열대 바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닷물이 다른 계절보다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따뜻한 수증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간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주변의 공기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 중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 기류가 점점 더 발달해요. 상승 기류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태풍 단면을 자른다고 치면 기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태풍이 접근하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데요. 그것도 상승 기류 기둥이 차례차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건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도양에서 생긴 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북중미에서 발생한 건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지역마다 이렇게 명칭이 다르고요. 태풍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따로 있죠. 태풍에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왔을 때 구분하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태풍의 이름을 붙인 게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예보관으로 일하던 클레멘트 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평소에 싫어하던 정치인이나 주변 사람 이름을 태풍에 붙인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같은 나라가 포함된 태풍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회원국에서 제출한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한 피해 없이 순하게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개미나 노루 같은 이름을 제출했는데요. 어느 나라에 너무 아픈 피해를 끼친 태풍은 다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퇴출되는 게 관행이죠. 태풍은 사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동력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육지로 오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지 지면에 마찰력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해져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태풍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됐습니다. 인명피해랄지 재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주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바닷물이랑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커지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더 강력한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지구온난화 하면 더워지는 거니까 가뭄이나 산불 이런 건 쉽게 연관을 지으시는데 태풍이나 폭우, 홍수 같은 것도 온난화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형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는데 오른쪽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정신없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작물들은 심각하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돈 주고 사기가 무섭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장마 때문에
상추 같은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늘어나고요. 사실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 현상인데요. 초등학생들 환경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북극곰 그리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곰 같은 경우가 해빙을 타고 이동합니다. 즉 해빙은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해빙을 타고 다니면서 뭐 다양한 물고기나 물범 이런 애들 사냥을 하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해빙이 사라져서 해빙도 녹고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북극곰이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럼 어때요? 배고파. 점점 앙상이 말라. 그러다가 굶어 죽는 북극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릴 북극곰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한 이유는 빙하라는 게 바닷물처럼 짠물이 얼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빙하라는 건 담수입니다. 담수. 그냥 맹물이에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잖아요.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뭐 조금 바닷물이 심심해지겠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서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찬물이 나와요. 이걸 틀어놔요. 그 다음에 우리 목욕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저어주죠.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지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 요 가운데서만 목욕을 할 수 있겠죠. 일로 가면은 어우 너무 추워서 못해. 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저어줘야 돼요. 이 저어주는 걸 지구에서 누가 하느냐? 바로 짠 바닷물이 합니다. 적도 쪽은 뜨거워요. 극지방은 차가워요. 그렇게 뜨거운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지방의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빙하가 녹았죠? 빙하는 담수, 맹물이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죠?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거대한 순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적도 여전히 더 뜨거워져요. 극지방 더 추워집니다. 즉, 적도와 극지방이 폭염과 한파가 오는 겁니다. 양극화가 되는 거죠.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좁아지는 것처럼. 이걸 저어주면 이만큼을 인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어주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점점 양극화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딱 요만큼밖에 못 살아. 우리나라 위치 어떻습니까? 좋아. 우리나라 딱 중간이야. 우리나라는 목욕할 수 있겠죠. 근데 목욕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그냥 둘까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는 건 적도와 극지방의 이 에너지를 섞어주는 힘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제가 요새 나온 지구과학 교과서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없던 기후변화나 생태계 보전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같이 피부에 와닿고 삶에 너무 중요한 과학 지식을 저희 어릴 때랑 달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전 세계가 이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에 섬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평균 기온이 2도까지 상승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못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5도 이하로 제한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평균 기온 상승폭을 적정하게 제어할 거냐. 그 대안이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 양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성된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땅이나 바닷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기후랑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자동차 안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 안 탈 수 있습니까? 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 항상 국내 여행만을 하겠다.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겠다. 걸어 다니는 곳까지만 여행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화석 연료가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동차를 안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봅니까? 과학자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네, 아마도 과학자는 결국은 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계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돌에 붙인다던가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왜 못하느냐? 이러한 기계를 돌렸을 때 40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하지만 이걸 포집하는 기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6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결국 이 장비를 돌릴 때 20만큼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를 해결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기차를 타고 분리수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뭘 하느냐?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형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손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조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더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임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식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과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개인과 기업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주,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죠.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끝이 있다 한들 가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곳이지만 그 비밀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관측할 수 있는 건 우주의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으로 대변되는 미지의 세계, 이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미치도록 찾고 싶어했던 우주의 실체를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 합의된 수준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은하수입니다. 동양에선 은빛 강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은하수고요. 서양에선 헤라라는 여신의 젖이 흐르는 것 같다고 해서 밀키웨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하라는 게 뭘까요? 우주에는 은하도 있고 태양계도 있죠. 하지만 뭐가 더 큰 개념인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먼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행성, 플래닛입니다. 행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 스타와는 다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요. 스스로 탄다. 그래서 스타. 이렇게 외우세요. 네, 행성은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구는 초록별, 지구별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별에서는 생명체가 오지 못합니다. 행성에서 온 거예요. 너는 어느 별이 주도하는 행성에서 왔니? 이렇게 해야 돼요. 별에서 온 그대도 이상한 말이에요. 별에서 왔으면 이미 타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민준도 별이 있고 그 별이 보유한 항성계에 있는 행성에서 온 거예요. 별에서는 못 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어쨌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 행성이 돌고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지름은 보통 2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끝에서 끝까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정도니까 빛의 속도로 2년이 걸리는 태양계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겠죠. 발사한 지 한 50년 된 보이저 1호가 아직도 태양계 외곽에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태양계의 정의는 기준에 따라서 범위가 꽤 많이 바뀌는 굉장히 어려운 정의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태양 말고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항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은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정확하게는 알파 센타우리 A, B랑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3개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태양이 3개여서 괴로운 외계 지성체들이 나오죠. 그 외계 지성체들의 태양이 바로 얘네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혹은 드라마 속 설정이 아마도 얘네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센타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는 이렇게 태양, 센타우리 같은 항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하는요, 태양계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은하에는 항성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0개? 200개? 1000개? 놀랍게도 4천억 개나 됩니다. 4천억 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은하를 밖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원경이나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걸로 우리 은하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집 안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지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많은 곳을 보면서 아마 이 집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심지어 집 밖에 다른 집들을 보면서도 아, 저 집이 이러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밤하늘의 은하수, 기다란 띠처럼 보이죠? 이 은하수는요,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형태거든요. 은하수도 은하의 옆모습이라서 길쭉하고 납작하게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서 강한 중력으로 은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하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 블랙홀이 다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손이 아니라 중력으로요. 아까 태양계 지름이 2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10광년이 아니고요. 10만 광년.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은하계의 모습을 밖에서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은하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 집안에서 집의 모양이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 저는 지금도 진짜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 은하가 이렇게 큰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10만 년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그런데 은하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몇십 개 모여서 은하군이라는 걸 이뤄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국부 은하군은요, 지름이 1000만 광년 정도 됩니다. 국부 은하군에서 조금 큰 은하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여러분의 개념이 가 있는 곳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 개념 안드로메다로 갔니? 네, 우리 은하보다 지름이 2배나 큰 은하입니다. 이름이 너무 친근한데요. 거리는 사실 전혀 친근하지 않아요. 지구에서 무려 25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비상식적인 사람을 보고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냐고 하는데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요, 지금 그 개념은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국부 은하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은하군은 은하가 몇십 개 모인 거라면 은하가 수백 개 이상 모여있는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우주소년단, 아람단, 저 어릴 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단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은하단이 모여서 또 초은하단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요, 지름이 5억 광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5억 년 걸리는 거리, 초현실적이죠? 이런 초현실적 사이즈의 초은하단이 1000만 개 정도 모이면요,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완성됩니다. 관측 가능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리한테 오는 빛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까지만 잰 겁니다. 그 범위 밖에는 뭐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는 부분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요, 무려 930억 광년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의 크기와 구조를 속성으로 살펴봤는데요. 너무 달려가지고 잠깐 우주의 경치를 좀 보면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고 2021년 말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다들 아시죠? 1990년에 발사한 허블의 뒤를 잇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고성능의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사진이 제임스 웹이 우리 은하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을 찍은 건데요. 용골자리, 카리나 성운입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무슨 CG 같죠? 너무 아름다워요. 용골자리는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용골은 선박 아래쪽을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척추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성운은 쉽게 말하면 우주 먼지 구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별이 태어나기 때문에 별들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임스 웹은 여러모로 허블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습니다. 허블하고 다르게 적외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먼지 뒤편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요. 네, 일종의 투시하듯이 먼지 안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임스 웹과 허블 같은 우주 망원경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상공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태양빛을 반사하는 순간에 관측을 한다면 지상의 망원경들은 걔네들이 이제 내가 찍은 사진에 굉장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선이 가버리는 거죠, 사진에.
그런데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심지어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2,500배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우주를 관측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정말 침착하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JWST가 있는 곳은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 중에서 L2라는 곳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라그랑주 점은 태양이나 지구 이런 천체들의 관계 속에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탐사선이 가 있어도 안정적으로 그 위치에서 관측하기 좋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우주의 모슬박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진도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스테판의 오중주인데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두아르드 스테판이 발견한 5개 은하라서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불립니다. 무려 1,000개의 이미지 파일, 1억 5천만 개 이상의 픽셀로 완성된 사진이고요. 위쪽에 있는 은하가 지구로부터 3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죠. 물론 그 5개의 은하 중에 하나의 은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5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4명은 친구고요. 1명은 지나가는 행인 1이 찍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5명을 오중주라고 부르면서 얘네들이 마치 친구들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은하가 가까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주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37.9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인 걸 알았을까? 1광년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예요. 인류 중 그 누구도 1광년 이상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의 거리를 재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잴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우주의 크기와 위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시차 적용할 때 시차가 아니고요. 시각 차이를 뜻하는 시차예요.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에 지구가 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요. 6개월 전에 봤을 때랑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A 지점에 있을 때는 별도 A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지점에 있을 때는 별이 B 지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건 이미 인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차가 망원경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시차의 절반인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연주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크면 가깝고 시차가 작으면 먼 별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연주 시차로 거리를 재는 건 별이 어느 정도 가까우면 굉장히 확실한 거리 측정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년 차이로 그 별을 봐도 너무 멀면 그 위치가 그 위치거든요. 시차로 계산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의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우주망원경도 없었을 때는 그 한계가 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게 별의 밝기예요. 별이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게 보이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멀리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가까운데도 원래가 어두운 별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로 거리를 재려면 원래 밝기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별들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표준 촛불이나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별이 있을까요? 답은 있답니다. 이 답을 발견한 것이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분이에요. 헨리에타 리비트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요.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병 때문에 청각을 잃으면서 성악을 포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천문학을 접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여성은 하버드에 입학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레드클리프 대학이 거의 유일한 여성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의 밝기라든지 그런 걸 계산하는 단순한 작업 있죠. 그런 걸 하는 여성분들을 모집했어요. 페이도 없이 계산원, 컴퓨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비트도 그런 컴퓨터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낸 거죠. 리비트는 무수히 많은 별의 밝기를 계산하다가 세페이드라는 별자리에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해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성은요, 나이가 들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변광성은 그 주기가 50일이고 어떤 건 2일이고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리비트는 변광성의 주기랑 밝기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주기가 같은 변광성은 실제로 밝기가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기가 짧은 별들은 실제로도 어두운 별이었고요. 긴 별들은 실제로도 밝기가 밝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변광성이 은하마다 있기 때문에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라는 걸 증명한 것도 리비트 덕분입니다. 허블은 리비트를 리스펙트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는데요. 실제로는 리비트도 허블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여하거든요. 표준 촛불과 관련해서 리비트가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처럼 표준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늙은 별이 죽을 때 폭발하면서 마치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태양보다 못해도 서너 배는 질량이 큰 커다란 항성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한 질량이 안 되는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밝기가 줄어들다가 백색 외성이라는 일종의 차가운 그냥 하얀 전구 같은 형태, 별의 시체와 같은 상태로 변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백색외성 근처에 다른 별이 있어서 백색외성의 중력 때문에 그 별의 질량이 백색외성에 흡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백색외성이 딱 어떤 질량을 넘어서면 폭발합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태양 질량의 1.44배 정도가 되면 폭발합니다. 이걸 인도 천문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백색외성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즉 1A형 초신성일 때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원 A형 초신성도 표준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초신성 폭발은 그 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을 합친 것보다 밝기가 밝기 때문에 정말 멀리 있어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하 하나에서 보통 100년에 한 번씩 이런 원 A형 초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하를 여러 개를 관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이 표준 촛불, 표준 광원으로 거리를 재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주시차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관측 정밀도가 높을 때는 더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는 못 재죠. 그래서 셰페이드 변광성이나 원 A형 초신성 혹은 빛의 파장 길이 같은 다른 측정 방식을 교차 적용하면서 별의 거리를 점점 확장해가며 재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다리를 한 단계 오르고 또 한 단계 오르듯이 하나를 토대로 조금씩 더 멀리 측정한다고 해서 우주 거리 사다리, 코스믹 디스턴스 레더라고 부른다는 점도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는데요. 아까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걸 밝혀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허블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의 파장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허블의 발견 덕분에 우주의 공간이 점점 팽창한다는 우주 팽창론이 과학계의 정론이 됐습니다. 우주는 무한하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정적 우주론을 내놨던 아인슈타인도 허블의 관측 결과를 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면 역으로 시계를 돌렸을 때 무에 가까운 한 점에 시작한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주가 더 커졌어요. 내일보다 모레 더 커집니다. 그럼 어제는 오늘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과거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우주는 엄청나게 작았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빅뱅에서 중요한 건 은하가 움직여서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가 속한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건데요.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빅뱅 이론을 반대하고 무시했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본의 아니게 지어준 겁니다. 호일이 BBC 라디오에 나가서 뭐? 우주가 그냥 빵, 뻥, 빅뱅 태어났다는 거냐? 큰 뻥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린 데서 나온 말이죠. 사실 놀리려고 한 말인데 빅뱅 이론?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빅뱅 이론이라 부르죠. 호일이 주장한 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랑 온도는 일정하다는 이른바 정상 우주론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늘 그대로 있다. 유지될 것 같다. 그죠? 하지만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발견하면서 완전히 사장됩니다. 펜지어스랑 윌슨은 전화기를 만드는 미국의 벨 연구소, 전화기 개발한 그분이에요. 벨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파 망원경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없앨 수 없는 이상한 잡음, 노이즈를 감지합니다. 이 잡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우리 우주 공간의 배경에 퍼져 있는 전파를 말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덩달아 파장이 길어지면서 전파의 형태가 된 거죠. 펜지어스랑 윌슨은 이 잡음 덕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아날로그 TV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TV를 켜면 방송이 안 나올 때는 사실 그냥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올 때도 전원을 켜면 지지직 하는 이상한 흰색, 회색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왜 지지직거리지? 사실 이것도 이런 화면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송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TV 안테나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전파를 포착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의 평균 온도가 약 3켈빈 정도 된다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우리가 쓰는 섭씨 기준으로 하면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건데 우주가 작았을 때는 훨씬 더 뜨거웠지만 팽창하면서 점점 차갑게 식은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할 때 쓰던 난로를 가지고 200평짜리 저택에 가잖아요. 그 난로로는 200평짜리 저택이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고시원에서는 따뜻했지만 커지면 추워질 수 있다. 충분히 데울 수 없다. 그래서 빅뱅 당시의 온도와 지금 온도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러면 이렇게 커졌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줄었겠구나. 우주의 나이는 137.98억 년 정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98억 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도 137.98억 광년이 최대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930억 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지름으로 따지면 465억 광년 정도 되는 건데 왜 그게 우주의 나이보다 더 크냐? 그건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결론으로는 우주가 아마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의 과학자 3명이 우주가 그냥 팽창이 아니라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는 이론으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우주가 뭐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지는 현재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왜 하냐? 그러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가 가속 팽창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암흑 물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현재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우주를 관측하는데요. 빛으로 감지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우주의 질량을 계산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늘어나게 하고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흑이어도 뭔지 모른다는 것만 같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냥 이걸 합쳐서 전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구분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주에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5%, 암흑물질이 25%, 암흑에너지가 70%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 비율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5%, 25%, 70%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우주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강을 건너야 돼요.
한 사람이 징검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놓고요.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놓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강이 얼마나 큰 폭인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95%의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뭐가 있을지, 여전히 어쩌면 영원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맞아? 암흑 에너지 실제하는 거 맞아? 혹시 우리의 관측 에러는 아닐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실수하고 있는 게 있나? 끊임없이 검증하고 이 경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그 작업을 기쁘게 기꺼이 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과학자고 그것이 바로 경이로운 과학의 힘이겠죠.